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핵심 요점 정리 마지막 강의고요. 가등기 담보법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을 정할 거거든요. 가등기 담보법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실명법은 실제로 양이 많지 않고요. 사례 한 4가지 내지 5가지 정도만 정리하면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부분일 수도 있죠. 아마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 가등기 담보법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단 먼저 개념부터 좀 잡아보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A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갑에서 을로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양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양도 담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양도 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 담보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매라고 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매도 담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 담보가 더 큰 개념이고 매도 담보는 더 좁은 개념이죠. 실제로 양도 담보와 매도 담보는 개념적으로 다르지만 성질이나 내용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는 양도 담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담보는 매도 담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등기 담보는 뭐냐? 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근데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 네가 만약에 12월 31일 날 변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다오. 이렇게 조건부로 계약을 할 수 있고요. 조건부 권리는 등기를 본등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를 하게 되고요. 이걸 만약에 가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의 목적은 뭔가요? 돈 빌려주고 담보하게 한 것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 빌릴 때 미리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담보는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안 갚으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것은 뭐죠? 가등기 담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요 양도 담보, 매도 담보, 가등기 담보는 기본적으로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저당권하고 어느 정도 똑같냐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을 우리가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의 부분은 가등기 담보법에서 규율하게 되고 저당권으로서의 내용은 우리 민법에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등기 담보니 양도 담보니 매도 담보니 문제가 지문이 나왔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때는 저당권을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 A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갑과 을구가 있겠죠. 자, 갑구에는 지금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2번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등기부 을구를 찾아봤더니 을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정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실제로 이 애도 중요한 예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정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때 가등기담보는 어떻게 되느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는데 가등기담보도 뭐예요? 저당권이기 때문에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가등기담보는 무조건 소멸되는 거죠. 따라서 을도 소멸되고 병도 소멸되고 정도 소멸되는 거예요. 자, 가등기담보도 저당권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고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구가 다르죠. 공시법 시간에 배운 거 동구,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 가지고 우효를 따지게 되고요. 별구, 구가 다른 경우에는 접수 번호 가지고 우효를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접수 번호를 가지고 따져봤더니 만약에 병이 1순위, 을이 2순위, 정이 3순위라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 병, 정 모두 소멸하게 되고 배당 순위는 병, 을, 정의 순서로서 배당받게 되고요. 이때까지 이 가등기담보는 뭐로 취득하는 거죠? 저당권으로 취급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 가등기담보법을 이해하기 위한 뭐죠?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우리 가등기담보법으로 정리될 것은 뭐냐면 적용 범위입니다. 자, 가등기담보법은 언제 적용되냐면요. 첫째, 소비 대차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이나 공사대금 채권 아니면 임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나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빌려준 돈,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가담법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 가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만 특히 양도, 매도담보는 동산에 대해 설정할 수 있거든요. 동산에 대한 양도, 매도담보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채권액이 뭐보다 더 커야 되냐면 목적물의 가액보다 더 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빌려준 돈이 1억인데 이 A 건물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채권액이 오히려 뭐보다 더 커요? 목적물보다 더 크죠. 아이고, 제가 잘못했는데 채권액보다 뭐가 더 커야 되냐면 목적물의 가액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빌려준 돈이 1억인데 A 건물이 5천만 원이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가 더 커야 돼요? 채권액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더 커야지만 가담법이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차피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5개 지문 중에서 1개 지문은 이 적용 범위에서 출제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가등기담보법, 가등기담보의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입니다. 자, 경매가 됐을 때는 뭐죠? 저당권으로 취급하죠. 물론 가등기담보도 기본적으로 저당권이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계약의 내용이 어떠냐면 12월 31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잖아요. 따라서 을은 12월 31일까지 변제기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변제기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돈을 안 갚아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이때 을은 갑에게 계약대로 내가 네 부동산을 먹겠다는 의미에서 실행 통지를 하게 되고요. 실행 통지라고 바로 먹을 수는 없고요. 2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요 2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 기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청산 기간이라고 해요. 자, 2달 동안 기다렸는데도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을은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게 되는데 이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동시 이행 관계니까 본등기 서류 안 주면 청산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서를 이용해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청산 실행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요 기본적인 내용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여기다가 살을 붙이는 겁니다. 살을 붙여보죠. 자, 변제기가 지난 후에 실행 통지를 하게 되는데 실행 통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하겠죠. 자, 청산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자신이 권리자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됨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되지 않고요.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 병정 다 소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하게 되면 을보다 선순위인 병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정저당권은 소멸하게 돼요. 그러면 을이 나중에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산금을 계산할 때는 자신이 받을 돈에다가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인 병이 받을 돈을 합산해서 공제를 해야 청산금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을이 가득에 빌려준 돈이 1억이고요. 지금 목적물의 가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랄까요? 1억 5천이라고 할게요. 근데 요 병이 받을 돈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고요. 정이 받을 돈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병의 2천만 원은 누가 갚아야 돼요? 을이 갚아야 되니까 청산금은 자기가 받을 돈 1억과 자기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 2천만 원 합쳐가지고 공제하면 청산금이 얼마가 되는 거죠? 3천만 원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려면 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우리 판례는 굳이 객관적인 방법은 필요 없다. 주관적이고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뭐 감정평가 기간에 의뢰할 필요도 없고요. 또 여러분들이 부동산학개론 시간에 배우는 감정평가 기법을 쓸 필요도 없고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대충 평가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실행 통지를 누구한테 하느냐? 채무자에게 하겠죠. 만약에 물상보증인이 있으면 물상보증인에게도 통지해야 되고요.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했다는 사실을 또 누구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냐면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에도 그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후순위 저당권자가 통지를 받았어요. 지금 이에서 지금 이 사람은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인데 청산금이 얼마밖에 안 돼요? 3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그랬을 때 1,000만 원 더 달라고 땡깡 부릴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법은 청산금의 X 수액 가지고는 다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을이 청산한 청산금을 그냥 암술 없이 받아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청산금의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에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조심할 것은 아직 자신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겁니다. 여기도 좀 생각해 볼 것은 첫째, 양도담보와 매도담보는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등기 담보를 기준으로 했죠. 뭐가 다르냐면 요 부분이 없다. 왜냐하면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본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본등기한 때이지만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청산금을 지급한 때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이하로 팔아먹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에는 선의 제3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이여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지금 이 사람은 돈을 못 갚아가지고 날리게 생긴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담보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죠. 실제로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 지급받기 전까지 채무자는 변제하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됐거나 아니면 양도 담보의 경우 선의 제3자가 이미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이제는 변제하더라도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죠. 자,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됩니까?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변제하더라도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좌측의 이 부분은 뭐죠? 개념인 거죠. 개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뭐예요? 저당권이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실형 절차가 좀 복잡한 것 적용 범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실형 절차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을 갚고 언제 말소를 청구하는지까지 정리하시면 가등기 담보법은 끝나게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 또 어떤 분들은 또 부실법 이런 말도 써요. 자,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인데 실제로 양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내용이 대단히 단순해요. 자, 부동산 실명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명의 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 신탁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고요.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한 물권 변동, 등기도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항상 등기가 무효냐에 대해서 부동산 실명법은 만약에 명의 신탁이 계약 명의 신탁이고 또 매도인이 명의 신탁한 사실에 대해서 선이라면 물권 변동 등기는 유효다라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부부간, 종중재산,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 재산의 경우에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허용이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처벌 규정이 출제되는 건 아니고 경과 규정이 출제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실명법의 내용의 전부인 거죠. 그래서 법은 다 한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명의신탁별로 종류가 총 4가지, 5가지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자간 명의신탁 또는 양자간 명의신탁이고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명의신탁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실명법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민법 부분에서 명의신탁이 나올 때는 요 이자간 명의신탁을 의미하는 거니까 요거까지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거나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갑을 우리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요. 을을 우리가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 거죠. 왜 무효인 겁니까?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인 거죠. 반사회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강행복귀 위반과 반사회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보통 명의신탁은 주로 왜 하냐면은 세금 안 내려고 하거나 채무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비자금을 은닉하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잖아요. 따라서 명의신탁이 무효인 이유는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인 것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따라서 갑은 의뢰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의뢰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이 뭐는 아닌 거죠? 불법 원인급여는 아닌 거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중 매매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요 병, 제3자 병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때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뭐죠? 이자간 명의신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자간 명의신탁 또는 3명이 한다는 얘기고요. 또는 이걸 우리가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해요. 자, 갑을 병도 바꾸지 않고 출제하는데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좀 끊임직해서 친구인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매도인인 병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병에서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가 됐다면 3명이 했다 그래서 3자간 명의신탁이고요. 또 갑을 거치지 않고 을에게 직접 등기됐다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자,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요.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인 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병은 자신이 소유자란 이유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갑은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고요.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관계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이 없느냐? 요 삼자간 명의신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라는 점이죠. 따라서 갑은 경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 요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병에 대해서. 그래서 갑은 직접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갑을 대의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 후 이전 등기해 받으면 그때는 뭘 가질 수 있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고 적극 가담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5가지를 해야 되네요. 실제로 계약 명의신탁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계약 명의신탁은 둘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직접 나설 수가 없어서 을과 만나서 네 이름 좀 빌리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직접 매매 계약도 해라 라고 위임을 해가지고요. 명의수탁자인 을이 매도인인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명의수탁자가 직접 계약까지 했기 때문에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뭐예요? 무효인 거죠. 근데 이 등기가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뭐예요? 유효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 매도인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에 대해서 선이라면 을의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이 선이면 등기도 유효하고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나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 거죠? 을 거죠. 다만 을에게 위임을 하면서 매매 대금을 줬다면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임하면서 준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다 지금 하나 추가할 것은 뭐냐면 경매에 있어서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이걸 최근에 참 잘 내요. 저는 이게 중요한가 싶긴 한데. 자, 계약 명의신탁인데 그냥 사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경매인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위임도 해서요. 채무자가 소유하는 물건을 을이 직접 나서가지고 경매를 받았어요. 채무자는 지금 매도인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점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요 등기가 무효인데 경매의 경우에는 요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매는 병이 파는 것이 아니라 경매는 누가 하는 거죠?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매도인이 돈을 못 갚은 채무자이긴 하지만 경매는 채무자 매도인이 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이니까 채무자인 매도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경매를 통해서 계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이 요 등기는 유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 계약 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도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이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항상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냐면 유효한 명의신탁. 제가 이것도 좀 내는 편이죠. 자, 명의신탁이 유효할 수 있죠. 언제? 부부간, 종중재산, 종교단체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허용되고 있으니까 이때는 명의신탁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유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를 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갑과 을이 부부고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허용이 되는 거니까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한 거거든요. 그럼 누구 것이냐? 이게 애매합니다. 진짜 준 것이 아니라 이름만 빌린 것이니까 여전히 갑의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을 앞에 이루어진 이전 등기가 유효하니까 을의 소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효한 명의신탁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 갑과 을 둘 사람 간에는 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습니다. 왜요? 진짜 준 게 아니라 이름만 빌린 거니까요. 다만 제3자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요?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하니까. 그래서 이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등장인물만 조심하시면 돼요. 둘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갑 거라고 생각하시고 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3자 병이 등장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지문을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부부인데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부부예요, 그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대외주는 누구 겁니까? 을의 소유이기 때문에 병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그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왜요? 갑을 써인 누구 겁니까? 갑 거니까. 을은 누구 거를 팔아먹은 거죠? 갑 거를 팔아먹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되 갑은 이 명의수탁자인 을에게, 와이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물론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을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갑은 을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유효한 명의신탁은 지들끼리는 누구 겁니까? 갑 겁니다. 대외적으로 누구 겁니까? 병 건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례로 출제되니까요. 요 5가지 사례만 정확하고 기억하고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핵심 요약 강의를 마쳤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판례를 정리할 겁니다. 근데 판례를 정리하면서 기출문제 그 영상이 아직 못 올라간 부분 있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올릴 텐데 그것도 금방 끝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까지 끝나면 수요일날 목요일을 뺀 나머지 영상을 뭘 올려드릴 건지는 고민 중이고요. 고민해가지고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시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합격할 가능성은 90% 넘은 거예요. 중간에 포기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인내하시고 반복해서 수업 들으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으니까 모두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